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초 2장 블록체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출현은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08년 10월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인 The Cryptography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논문이 인터넷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본 논문의 주 저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사람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도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3개월 후인 2009년 1월에 비트코인 코어 시스템이 공개되었고 첫 비트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 내역은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에 기록이 되는데 첫 비트코인 거래가 기록된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의 첫 코인베이스 트랜지션 스크립트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문장이 적혀 있죠. The Times 2009년 1월 3일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1월 3일에 발행된 영국 타임스 신문의 헤드라인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2008년에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기록되는 블록들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재까지 평균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논문은 여러분도 직접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영어로 작성된 논문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도 한글로 번역된 논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블록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비트코인 코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적용되면서 최신 버전은 27.0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용량이 단조 증가합니다. 현재 이 코어 클라이언트의 용량은 약 600GB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한 달에 5에서 10GB 정도의 용량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성된 블록의 개수가 약 85만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85만 개의 블록에 기록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개수는 약 1.067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개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요. 2009년 1월 3일에 생성된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랑 2024년 8월 30일에 생성된 85만 9,192번 블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면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거래 내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첫 번째 블록이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에 수행된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블록 생성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발행 트랜잭션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된 트랜잭션의 개수가 한 개죠. 그죠? 그리고 이 블록의 사이즈, 용량도 285바이트에 불과합니다. 첫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 이 민티드 섹션을 보시면 보상이 나오는데 그 보상은 50BTC, 50비트코인이 주어졌고요. 이게 현재 시세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1BTC당 8천만 원으로 잡을 때 대충 40억 정도의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블록의 fee가 나오는데 요거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0BTC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이 트랜잭션을 생성한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트랜잭션을 블록에 기록하는 사람에게 주는 별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안에 포함된 모든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합쳐서 이 P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이외에 다른 트랜잭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P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블록 정보를 보시면요. 기록된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개수는 2486개입니다. 즉, 이 블록에 기록된 거래 내역이 2500건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블록의 용량은 155만 3772바이트, 즉 1.5MB 정도네요. 그리고 민티드 섹션을 보시면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은 3.13BTC입니다. 첫 블록 생성에서의 50BTC랑 비교를 해보면 대략 16분의 1 수준으로 보상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블록의 P는 0.06BTC고요. 그러니까 2500건의 트랜잭션의 각 수수료를 다 합친 금액이 0.06비트코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요 difficulty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시 퍼즐이라고 하는데 이 difficulty는 해시 퍼즐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요 85만 번 블록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89조 4716억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상대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을 보시면요. 0번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풀었던 이 해시 퍼즐의 난이도를 1이라고 봤을 때 이 오른쪽 블록의 해시 퍼즐의 난이도가 89조배 정도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에는 이 반감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그 화학에서 쓰는 용어죠. 처음에 있던 그 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이 사용하는 그 반감기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 비트코인 화폐가 새로 생성이 되어 가지고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트코인 채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채굴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 생산 가능한 용량은 약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생성할 때 주어지는 이 비트코인 보상은 4년마다 절반씩 감소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아래 표를 보시면 그 감소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09년 1월 첫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은 50 비트코인이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3년 후 2012년 11월 28일에 첫 반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블록 생성 보상은 25BTC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년이 지난 후에 2016년에는 12.5BTC, 2020년에는 6.25BTC, 그리고 올해죠. 2024년에는 3.125BTC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반감기는 다시 4년 후인 2028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년 후에는 이 블록을 생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1.5625BTC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98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습니다. 즉 채굴이 됐습니다.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라고 했으니까 약 95%의 코인이 채굴이 된 거죠. 현재 남아있는 이제 코인은 비트코인은 약 120만 개로 계산이 되고요. 현재 하루에 450개의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 즉 2140년에는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비트코인 생산량과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파란 선이 채굴된 비트코인 개수를 의미하고요. 누적된 개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검은 선이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거의 플랫하게 가다가 2018년부터 일반 대중에게도 이 비트코인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2022년도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2023년도에 요게 거품이 있다고 해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2024년도에 올라서 현재는 한화 약 7천만원 그리고 8천만원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기존의 중앙집중 시스템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집중 시스템, 영어로는 Centralized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집중 시스템에서는 중앙에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각 개체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금융에서의 중앙집중 시스템의 예를 들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행은 여러분의 계좌를 개설하고 또 관리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거래 시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은행 서버가 검사를 하죠. 그리고 사전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은행 고객이 거래를 요청을 했을 때 이 중앙 서버가 거래의 무결성을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거절을 하는 식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 서버 하나만 잘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하면 되죠.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일 지점 장애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ingle Point of Failure, SPO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무슨 의미냐면 중앙 서버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은행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해커가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중앙 서버 하나만 공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공격 방식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신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중앙 집중 시스템은 중앙 서버를 신뢰한다는 어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걱정 없이 이 시중은행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일정 이상 규모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또 금융업을 지속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은행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국가 정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돈이 관리될 것이라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2008년에 발생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탈중앙화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Decentralized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은 중앙집중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중앙에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대의 분산된 서버가 존재하고요. 이 각 개체들의 활동을 함께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 거래 내역을 여러 대의 분산 서버가 함께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 집중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겠죠.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모든 서버가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수천 대 혹은 수만 대 이상의 노드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만 있지는 않겠죠.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 지점 장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특정 서버가 고장이 난다거나 혹은 해커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다른 분산 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발생한 서버는 해당 시스템에서 그냥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중앙 서버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중앙 서버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서버들이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 간의 합의 절차만 잘 설계를 하면 그 비정상적인 서버를 이제 무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앙집중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상 이것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화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기존의 아날로그로서 존재하던 정보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즉 비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물리적인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그 예시인데요. 디지털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이 거래를 할 때마다 물리적인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폐 개수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지폐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를 하고 효율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이 비트코인은 사실 디지털 화폐를 만든 목적인 효율성이나 수익성 향상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중앙 시스템은 중앙 서버 하나만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산 서버가 합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그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 중앙 서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거죠. 거래 내역의 일관성 그리고 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효율성, 거래의 효율성은 포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 중앙 집중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주체가 모든 개체의 이 거래 원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원장에 대한 것은 중앙 주체에게 모두 맡기고 신뢰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앙 주체가 똑바로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은 비트코인 시스템, 즉 탈중앙화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개체가 관리 주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개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시에 거래 원장을 기록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죠. 이 원장의 내용을 모든 개체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의 일관성,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장부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분산 서버 혹은 분산 노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산 서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원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원장은 여러 개의 블록 데이터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기록됩니다. 이 각 블록에는 사람들이 요청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 정보들이 저장되는데요. 특정 서버에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모아서 이 블록을 생성을 하면 이 블록은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서버에게 신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블록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서버들 역시 이 블록을 동일하게 자신의 원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들은 전부 동일한 블록으로 구성된 이 블록체인 원장을 중복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는 크게 두 종류의 노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완전 노드인 플로드와 단순 지급 검증 노드인 SPV 노드인데요. 완전 노드를 보시면요. 완전 노드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이 비트코인 코어를 다운로드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설치한 노드가 바로 완전 노드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 즉 비트코인 코어 데이터의 용량 크기는 약 600GB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는 SSD 용량이 1TB, 뭐 많아도 평균 2TB 정도 되죠. 이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큰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원장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생성되는 트랜잭션과 블록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순 지급 검증 노드인데요. 영어로는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SPV 노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코어 데이터 용량 크기가 600GB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용량은 일반 유저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지갑을 데스크탑에만 설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스마트폰에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PV 노드에서는 완전 노드하고는 다르게 비트코인 코어를 다운로드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블록체인 데이터 대신에 블록 헤더 정보만 다운로드를 하죠. 이 블록은 개당 용량이 1MB입니다. 근데 이 블록 헤더는 개당 용량이 80바이트에 불과합니다. 즉 블록 대비 용량이 1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2024년을 기준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블록에 대한 헤더 데이터를 합쳐도 용량이 약 70MB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다가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PV 노드는 블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검증 역할은 수행을 하지 않고요. 단순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비트코인의 대략적인 정보 수집만 수행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작동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중앙 서버가 존재를 하지 않죠. 분산된 각 노드가 거래 내역을 함께 처리를 합니다. 이 함께 처리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거래 내역을 처리하는 주체가 매번 변경됩니다. 이 거래 내역을 처리하는 노드를 리더 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더 노드는 블록체인의 리더 선출 절차에 의해서 동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각 노드들이 이 자신의 거래 요청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거래 요청이 네트워크 내에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파가 되고 전파된 이후에 리더 노드가 선출이 돼서 거래 내역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은 중앙 집중 시스템 기반의 원장 관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의 노드가 거래 요청을 생성을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번 계좌로부터 10만원을 출금을 해서 2번 계좌로 입금하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중앙 서버에 전달이 되고요. 이 중앙 서버는 1번 계좌의 잔액과 2번 계좌의 잔액을 확인을 하고 이 요청이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1번 계좌의 잔액에서 10만원을 빼고 2번 계좌의 잔액에 10만원을 더하는 거죠.
오른쪽은 탈중앙화 시스템 기반의 이제 블록체인 원장 관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서버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송신 노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번 계좌로부터 10비트코인을 출금을 해서 2번 계좌로 입금하는 요청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 요청은 이 노드와 인접하고 있는 이웃 노드들에게 전파가 되는데요. 이 이웃 노드들은 다시 이 수신한 거래 요청을 자신과 인접해 있는 또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거래 요청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블록 생성 절차를 보시면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노드들은 모두 리더 노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출된 리더 노드는 자신이 수신한 거래 요청들을 모아서 블록에 기록을 하고요. 이 블록을 인접한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이 전파받은 다른 노드들은 블록이 제대로 생성된 블록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고요. 이 블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블록을 폐기시켜 버리죠. 블록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하면 이제 해당 노드는 그 블록에 동의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원장에 해당 블록을 추가합니다. 다른 노드들도 역시 동일하게 블록을 추가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제 모든 노드가 블록에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노드가 동일한 블록체인 원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리더 선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더 노드라는 것은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 요청을 기록하는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리더 노드는 전권을 가지고 거래 요청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 노드나 리더 노드로 선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 해시 퍼즐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과정을 도입을 해서 리더 노드로 선출되는 과정에 그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시 퍼즐을 풀어낸 노드만이, 즉 시간과 비용을 들인 노드만이 리더 노드로 선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출된 이 리더 노드가 블록에 거래 요청을 기록을 하고 또 다른 노드들이 블록을 검증을 하면 이제 거래 완료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요청 전파, 블록 생성 전파, 그리고 리더 선출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내역 생성, 즉 트랜잭션 생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임의 노드가 이체 요청 정보가 포함된 거래 내역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개의 노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거래 내역도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예시 그림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 1번부터 노드 7번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드들은 현재 동일한 블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노드 1은 이 자신의 이체 요청 정보를 담은 거래 내역 A를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똑같은 시간에 오른쪽 밑에 있는 노드 7은 자신의 이체 요청 정보를 담은 거래 내역 B를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한 트랜잭션을 전파하는 과정인데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임의의 노드가 생성한 트랜잭션은 노드에 인접한 이웃 노드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즉 노드 1이 생성한 트랜잭션 A와 노드 7이 생성한 트랜잭션 B가 이웃 노드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노드 1은 현재 노드 2와 노드 3에 인접을 해 있습니다. 즉 노드 1의 트랜잭션 A는 노드 2와 노드 3에게 전파가 되고요. 노드 7은 노드 4와 노드 5 그리고 노드 6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7의 트랜잭션 B는 노드 4, 노드 5, 노드 6에 전파가 됩니다. 이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에 대한 전파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절차를 보시면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트랜잭션을 수신한 다음에 검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즉 트랜잭션의 지갑 주소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금액은 올바르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이전에 처리된 중복된 트랜잭션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이 검증을 통과를 하게 되면 노드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인접 노드에게 포워딩을 하는 거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각 노드는 메모리 풀, 줄여서 mem풀이라고 하는데 이 mem풀이라고 하는 별도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mem풀은 각 노드로부터 전송받은 트랜잭션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 노드 1과 노드 7이 생성을 한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는 이상이 없는 적법한 트랜잭션들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는 이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를 전달을 받고요. 그걸 저장을 하고 다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은 자신의 멤풀 안에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를 저장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멤풀에 트랜잭션이 저장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블록이 생성이 돼서 기록되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 선출 및 블록 생성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들은 자신의 멤풀 안에 적당한 개수의 트랜잭션이 모였을 때 이제 블록 생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블록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에 포함된 그 기존 블록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해시 퍼즐 문제가 있는데 이 해시 퍼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각 노드들이 이제 블록 생성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해시 퍼즐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요. 평균적으로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임의의 노드가 해시 퍼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노드가 리더 노드로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 리더 노드는 자신의 멤풀에 저장되어 있는 트랜잭션 중에서 이 수수료가 높은 트랜잭션들이 있어요. 그러한 트랜잭션들을 따로 모아서 기록한 블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노드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해시 퍼즐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결국 노드 5가 이 해시 퍼즐 문제를 풀었고 리더 노드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드 5는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가 기록된 블록 I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블록에 대한 검증 및 전파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해시 퍼즐을 풀어서 리더 노드가 선출이 됐고 그리고 블록 생성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내에
다른 노드들이 해당 블록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트랜잭션을 검증했던 때랑 마찬가지로 각 노드들은 이 블록을 수신한 이후에 미리 정의된 검증 절차에 따라서 블록의 무결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블록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록 헤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블록 전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를 설치한 완전 노드들만 이 블록 검증 작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노드 5가 블록 i를 생성했고 이 블록 i를 역시 인접 노드들에 전파를 하는 거죠. 이 인접 노드는 지금 노드 2, 노드 4, 노드 6, 노드 7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2, 4, 6, 7은 이 수신한 블록 i를 가지고 검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블록 생성에 대한 합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신한 블록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해시함수, 전자서명, 그리고 비대칭 암호화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각 노드들은 이 블록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이 블록에 대한 검증을 완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각 노드들은 해당 블록을 자신의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에 추가를 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블록으로 구성된 동일한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노드 5가 생성한 블록 i가 모든 노드의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드 1부터 노드 7번까지 이 블록 i를 자신의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종 블록체인을 합의하고 확정할 때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롱기스트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장 체인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규칙을 적용을 해서 최종 블록체인을 합의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블록을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각 노드는 자신들의 로컬 컴퓨터에 그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전달받은 이 블록이 검증을 통과를 하면 로컬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에 해당 블록을 추가하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 노드 5가 생성한 블록 i가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그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에 추가가 됩니다. 이 모든 노드는 블록 i를 추가를 해서 결국 길이가 1만큼 증가한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관련 이슈 중에 비동기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처리하는 순서 관점에서 분산 시스템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 시스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랑 비동기화 시스템, 어싱크로너스 시스템인데요. 동기화 시스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 뭐냐면요. 이 중앙 서버에 의해서 모든 동작을 지시를 받고 미리 정해진 순서, 정해진 시각에 전달받은 신호에 맞춰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동기화 시스템에서는 모든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어야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동기화 시스템의 예를 들자면 화상회의가 있죠. 회의 참여자 1번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동안에는 다른 참여자들은 말을 하지 않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발언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앞에 발언이 끝나야 그 다음 발언이 진행이 되는 거죠. 비동기화 시스템, 어싱크로 시스템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업이 병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작업이 미처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작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동기화 시스템의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죠.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는 말하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톡방 참여자 1번이 채팅을 치는 동안 다른 참여자가 자유롭게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 채팅을 칠 수가 있어요. 발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죠. 동시에 여러 발언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톡방 대화 순서를 보시면 가끔 뒤죽박죽으로 말이 주고받는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비동기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신호를 주는 중앙 서버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각 노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데이터와 그리고 주변 노드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에 실제로 노드가 몇 개 존재하는지, 그 노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노드의 최신 데이터가 어떤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노드가 현재 어떤 거래 요청을 생성을 해서 전파를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블록 생성에 대한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비동기화 시스템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블록의 충돌인데요. 이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는 모든 노드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진 노드가 있는 경우에 각 노드가 해시 퍼즐 문제풀이에 성공을 해서 블록을 생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그러한 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요. 노드 1이 해시 퍼즐 문제 풀이에 성공을 해서 리더 노드로 선출된 상황입니다. 노드 1은 블록 i를 생성을 했죠. 이 블록 i는 인접 노드인 노드 2와 노드 3에게 바로 전파가 되고 검증과 블록체인 추가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노드 1과 멀리 떨어져 있는 끝자리의 노드 7도 역시 해시 퍼즐 문제 풀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노드로 선출이 됐고 블록 J를 생성을 한 거죠. 이 블록 J는 인접 노드인 노드 4, 노드 5, 그리고 노드 6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증과 블록체인 추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노드 1, 2, 3은 블록 J의 생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노드 4, 노드 5, 노드 6, 노드 7 역시도 블록 i의 생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비동기화 시스템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특정 시점에 동일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노드 1, 2, 3은 블록 i가 추가된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노드 4, 5, 6, 7은 블록 J가 추가된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똑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블록체인 원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바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신뢰를 할 수는 없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이 롱기스트 체인 룰, 최장 체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규칙은 비동기화 시스템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블록체인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보가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정보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최장 체인 규칙에서는 가난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충돌되는 체인들 중에서 가장 긴 블록체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드에 블록 A와 블록 B가 포함된 체인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C와 블록 D, 블록 F가 포함된 블록 체인 2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2는 블록체인 1과 비교를 해서 길이가 길죠. 왜냐하면 추가된 블록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장 체인 규칙에 의해서 결국 선택되는 것은 블록체인 2가 됩니다. 블록체인 2가 최종 선택이 되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각 노드들은 자신의 블록체인 정보를 블록체인 2번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존재를 하고 있던 블록체인 1번은 폐기가 되는 거죠. 즉, 이 최장 체인 규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은 언젠가는 동일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즉, 합의에 이르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글로벌 관점에서 이 비동기화 시스템 기반의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요. 이 특성상 모든 노드가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동시 수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존재를 하고요. 또 각 노드 간의 물리적인 성능 차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이 자신의 정보와 그리고 인접 노드의 정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합니다. 일시적인 블록체인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용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롱기스트 체인 룰을 가지고 이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도의 예시를 보시면요. 북아메리카 지역, 즉 캐나다에 있는 노드들로부터 붉은 블록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붉은 블록은 캐나다와 미국에 위치한 인접 노드들로 퍼져나가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북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남미로 그리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이와 동시에 오세아니아 지역, 이 호주에 있는 노드에서는 녹색 블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녹색 블록은 호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중국에 위치한 인접 노드들로 퍼져나갑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이 중동과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상황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현재 붉은 블록이 포함된 블록체인과 녹색 블록이 포함된 블록체인의 길이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각 노드들은 먼저 도착한 그 색상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그 블록체인을 자신의 블록체인 데이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 지역의 노드들은 붉은 블록이 먼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 붉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위치한 노드들은 이제 녹색 블록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녹색 블록이 포함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붉은 블록체인과 이제 녹색 블록체인이 현재 전체 네트워크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동유럽 지역에 있던 그 체코에 있던 이무의 노드가 핑크 블록 생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체코에 있던 노드는 이제 기존의 녹색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색 블록체인 위에다가
핑크 블록을 붙여서 인접 노드에게 전파를 하는 거죠. 이 핑크 블록이 포함된 블록체인은 체코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왼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서 북미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아직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지 못해서 붉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녹색 블록 뒤에 이 핑크 블록이 추가된 블록체인이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새로운 핑크 블록체인은 기존의 붉은 블록체인보다 길이가 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최장 체인 규칙에 의해서 이 북미에서 가지고 있던 붉은 블록체인이 결국은 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핑크 블록체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폐기된 붉은 블록은 고화 블록으로 간주가 되게 되고요. 이 붉은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이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들 중에서 핑크 블록체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트랜잭션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 트랜잭션들은 그냥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각 노드의 멤풀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를 하다가 다음 블록 생성 때 기록이 되고 블록체인 데이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최종적으로 모든 노드가 동일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게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블록체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장에서는 트랜잭션과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